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은요, 평범한 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완성된 하나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아주 극한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한 뛰어난 지성이 남긴 생각의 조각들에 가깝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지성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우리 문화의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실타래를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요, 어떤 정답을 뚝 내려주기 위해 쓰인 게 아닙니다. 저자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치 음악에서 어떤 주제가 계속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 바로 그 라이트 모티프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명쾌한 결론 하나보다 그 생각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실마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 있습니다. 거창한 정치 이론이나 경제학이 아니라 바로 복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속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저자는 1841년에 쓰인 발자크의 소설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발자크는 복권을 두고 비참함의 아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소설 속에는 21살 동안이나 똑같은 번호의 돈을 거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발자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복권의 진짜 힘이 당첨되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강력한 힘은 바로 닷새 동안 지속되는 그 희망에 있었어요. 현실의 모든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환상인 셈이죠.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아편이라는 개념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주기적으로 주입해서 사람들이 그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뎌내게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과거 나폴리의 민중들이 매주 복권을 사면서 그 다음 일주일을 버텨냈던 것처럼요. 이 시스템은 현실에 없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깨끗한 집, 따뜻한 음식, 좋은 옷에 대한 갈망을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꿈으로 잠시 대체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아이디어를 더 넓게 확장해서 복권, 종교, 그리고 마약을 하나의 줄기로 묶어냅니다. 이 세 가지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현실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하고 강력하지만 결국엔 환상에 불과한 희망을 준다는 공통점에 있다는 거죠. 발자크에게 그게 복권, 즉 비참함의 아편이었다면 마르크스에게는 종교가 바로 인민의 아편이었고요. 또 보들레르에게는 마약이 인공낙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비참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모두 같다는 겁니다. 대중의 희망이 복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 대중의 상상력은 또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초인입니다. 보통 선과 악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특별한 영웅은 니체 같은 위대한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자는 그 진짜 기원이 훨씬 더 흥미로운 곳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위대한 사상의 기원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과연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철학자의 책상 위에서만 탄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책의 놀라운 분석 방법론이 드러납니다. 저자가 보기에는요, 초인이라는 개념은 철학자의 머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며 읽었던 19세기 프랑스 대중소설 속에 이미 그 원형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니체 자신이 이런 소설들을 읽고 영감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아주 대담한 질문까지 던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마의 소설에 나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하는 복수의 화신으로 여기죠. 삼총사의 아토스는 운명에 맞서는 고독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발자크 소설에 나오는 범죄자 보투랭이 젊은이에게 던지는 연설은 마치 니체의 철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인물들 모두 초인이라는 단어가 철학적으로 정의되기도 전에 이미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선과 악을 넘어선 존재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화라는 게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대중적인 이야기와 상상력이 씨앗이 되어서 훗날 위대한 철학의 나무로 자라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질문의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볼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맴돌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 될까요?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사 속의 두 거대한 움직임,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비교합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정말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귀족과 예술가들의 축제로 남았습니다. 그 높은 궁정의 담을 넘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신념 속으로까지는 파고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달랐습니다. 그 사상은 대중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이건 아주 강력한 신념이 되어서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이 신념 덕분에 프로테스턴트 국가들은 거대한 카톨릭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고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법칙은 이겁니다. 위대한 문화가 대중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변화가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그에 걸맞은 문화가 따라온다는 것.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대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아마 이 법칙의 가장 완벽한 예시일 겁니다. 합리주의나 세속주의 같은 사상들이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스며들었고 이게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죠. 이전까지 종교가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국가와 애국심이라는 새로운 세속적인 신념이 채우게 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동물에 불과할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면서 인간의 동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국에는 위장 문제,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되돌리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저자는 왜 이런 생각이 유독 이탈리아에서 강했을까 궁금해하는데요. 아마도 잦은 굶주림과 시위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민중이 정말로 배고픔에만 반응하는 존재였다면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대체 얼마나 무능했던 것이냐고요. 이건 결국 민중이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훨씬 더 큰 비판이 되는 셈입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허기라는 생물학적인 자극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죠. 하지만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은 각자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배가 고파도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합니다. 배를 채운 뒤에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교육, 신념, 이상과 같은 수많은 내적인 동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배고픔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 이런 정신적인 신념 사이의 균형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처한 정말 무한한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동기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무한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간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산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상, 신념, 사랑, 의무감 같은 가치들이 배고픔이라는 가장 강력한 본능마저 압도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을요. 결국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복권 한 장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여정은 인간 행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영웅, 우리의 동기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를 움직이는 현대의 초인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토니오 그람시가 파시스트 감옥 안에서 그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 남긴 생각의 조각들이죠. 옥중수고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들이 단편적이고 또 때로는 암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 기록들 속에는 문화, 그리고 대중들의 믿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패턴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는 이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람시는 프랑스의 대문호죠. 발작 그의 이 강력한 문장 하나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말을 딱 출발점으로 삼아서 복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하고 사소해 보이는 문화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에게 복권은 그냥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 전체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람시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펴볼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초인이라는 이미지는 과연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 복권하면 그냥 운 좋은 사람 한 병을 위한 게임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람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가 보기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복권이라는 건 대중의 희망과 절망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고통을 잠재우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문화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람시가 주목한 발자크의 표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르크스에게 종교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저 세상에서의 희망, 즉 내세의 약속이었다면요. 그람시가 분석한 복권은 아주 현실적이고 지상적인 행복을 꿈꾸게 하는 바로 이 세상의 인공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종교가 천국을 판다면 국가는 복권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천국을 파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람시는 발자크나 이탈리아 작가 마틸데 세라오의 묘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복권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발자크는 복권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요정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무려 닷새 동안이나 지속되는 거대한 희망을 주니까요. 세라오는 나폴리 민중들에게 복권이 일주일마다 다시 꾸는 위대한 행복의 꿈이라고 썼습니다. 그 꿈 속에는 깨끗한 집, 따뜻한 햇살, 좋은 음식, 새 옷처럼 그들이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그람시는 정말 흥미로운 지적 연결을 시도하는데요.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보들레르의 책 중에 인공낙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람시는 혹시 이 책의 제목이나 주제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인민의 아편이라는 정치적 논의에서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보들레르가 1848년 혁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문학적 개념과 정치적 개념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그람시가 문화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초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비범한 존재라는 생각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람시는 이 개념의 뿌리를 추적하는 아주 흥미로운 탐정 작업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초인하면 바로 철학자 니체를 떠올리죠. 기존의 도덕을 넘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개념이 그의 철학에서 나왔다고 배우니까요. 이게 바로 고급 문화에서 비롯된 초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람시는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초인이라는 관념이 정말 니체 같은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걸까? 아니면 철학자들이 그걸 정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대중들이 즐겨 읽던 소설 속에 이미 그 원형이 꿈틀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람시는 초인의 진짜 계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 문화가 아니라 훨씬 더 대중적인 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람시는 니체보다 한참 앞서서 대중들에게 초인의 이미지를 심어준 문학적인 선조들을 한 명 한 명 지목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상드르 듀마의 소설에 나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있죠. 그는 법이나 사회의 규범을 초월해서 자기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이잖아요. 삼총사의 아토스도 비슷한 유형이고요.
또 발자크의 소설에 나오는 보트랭이라는 인물은 젊은 라스티냐크에게 성공하려면 사회의 위선을 이용해야 돼라고 설파하는데 그 논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니체적입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기존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강력한 개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람시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식의 인상 비평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소설 속에서 찾아내죠. 그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두 개의 장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아예 제목이 이데올로기인 장입니다. 여기서 몬테크리스토는 법을 초월한 존재의 논리를 직접 펼쳐 보이죠. 다른 하나는 파리 귀족들과의 식사 장면인데 여기서도 그의 초인적인 면모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작가가 초인이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시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람시가 말하려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초인을 아주 정교한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연재소설이라는 대중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그 개념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고급 문화라는 게 독창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종종 대중문화 속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생각들을 흡수해서 세련되게 다듬는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논의의 무대를 더 거대한 역사적 차원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람시는 유럽 역사의 두 가지 거대한 전환점이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비교하면서 문화적인 사상이 어떻게 사회에 퍼지고 또 뿌리내리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그람시는 여기서 이탈리아의 위대한 역사가 베네데토 크로체의 연구를 빌려와서 이 두 운동을 분석하는데요. 그에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가 사회를 바꾸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례 연구였던 셈입니다. 하나는 수수의 엘리트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민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거죠. 두 운동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궁정이나 소수의 지식인 그룹에 머물렀던 아주 귀족적인 운동이었어요. 그건 마치 엘리트들을 위한 멋진 의상이나 유행과 같았죠. 반면에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민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거대한 대중운동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집단적인 신념이 되었죠. 르네상스가 학문을 숭배했다면 초기 종교개혁은 오히려 학문에 대한 불신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결과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어떤 거대한 국가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종교개혁은 강력한 독일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르네상스는 소수 임원들만 돌려본 회사 내부 메모 같았다면 종교개혁은 전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사 전체를 바꿔버린 바이럴 캠페인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람시는 선곡의 대가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냅니다. 종교개혁이 사회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운동 초기에는 지적인 정교함이나 세련됨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변혁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깊은 변화는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지성의 발전이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그람시는 프랑스를 제3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프랑스는 정말 끔찍한 종교 전쟁을 겪었지만 독일과 같은 대중적인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18세기에 볼테르와 백과전서파가 이끈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일종의 세속적 종교개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농민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독일의 종교개혁보다 더 완전했고 종교를 국가와 애국심이라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했습니다. 바로 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이 훗날 프랑스 대혁명의 길을 닦았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람시가 남긴 몇 가지 날카로운 생각의 단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고고학자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들을 발굴해서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적용하곤 합니다. 그람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귀차르디니의 이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판단과 역사적인 기억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는 말이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이고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거나 혹은 비난받는 현실. 이건 5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그람시는 돈페란테의 논리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이탈리아 소설에 나오는 돈페란테라는 인물은 책에 쓰인 형식 논리에만 매몰되어서
전염병은 존재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그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닫힌 논리 속에 갇혀버리는 완고한 사고방식. 그람시는 이런 모습이 비단 과거의 소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돈키호테의 한 장면도 그람시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산초 판사는 항상 속담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돈키호테는 그게 격에 맞지 않는다고 타박하죠. 그러자 산초는 속담이야말로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자본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속담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상식 혹은 민중의 지혜와 엘리트들의 형식화된 지식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에 주목했던 겁니다. 그람시는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 불안이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에서 온다고 진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과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사이에 아주 깊은 간극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는 않아요. 동시에 입으로는 다른 고상한 가치를 내세우지만 그걸 또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모순, 이 분열, 이 이중적인 위선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불만족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의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분열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건설적인 대화 대신에 비열한 음모나 험담, 악의적인 소문 같은 것들이 판치는 경향을 지적하는데요. 어쩌면 내면의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람시는 파괴의 본질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파괴는 쉽고 창조는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진정한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파괴라는 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낡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곧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분석을 그람시의 통찰에서 비롯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 사이의 그 모순 속에서 그토록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은 개인의 내면적 정직함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그가 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책은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로 감옥이죠.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었어요. 권력이 단순히 폭력이나 법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화와 사상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동의를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람시의 이야기는요, 뜻밖에도 소설가 발자크의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요정인 복권. 이 문장, 그냥 복권 이야기 같지만 그람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사회가 대중의 희망과 절망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는지 그 거대한 질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문장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람시는 비평가 베네데토 크로체의 말을 빌려서 발자크의 통찰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권이 종교랑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종교는 저세선에서의 구원을 약속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복권은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약속하면서 비참한 현실을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그람시는 또 다른 형태의 아편이라고 본 거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유명한 말보다도 앞서서 그 원형적인 생각을 발자크가 이미 보여줬다고 분석한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복권은 그냥 돈벼락을 맞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 짜여진 매주 반복되는 꿈의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람시가 인용한 글을 보면 당시 나폴리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서 어떤 꿈을 꿨는지 생생하게 그려져요.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 하얗고 푹신한 침대, 매일 먹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 같은 것들이요.
이 꿈은 당첨 발표 전까지 닷새 동안 지속되는 장엄한 섬광과도 같아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심리적인 안정제 역할을 했던 거죠. 마치 마약이 인공의 낙원을 보여주듯이 복권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편을 제공하는 아주 교묘한 사회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복권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대한 문화나 사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람시의 분석을 따라가 보죠. 어떤 생각은 그냥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맴돌다 사라지고 또 어떤 생각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믿음이 되잖아요.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그람시가 크로체의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한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나옵니다.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르네상스, 물론 위대한 예술과 학문의 시대였죠. 하지만 그건 소수의 지배계급, 엘리트들만의 이야기였어요. 일반 대중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의 믿음이나 관습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내용은 어쩌면 르네상스보다 덜 세련됐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했죠. 이 대비가 바로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대중적인 힘을 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람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대중화에 성공한 건 맞지만 거기엔 대가가 있었다는 크로치의 지적을 놓치지 않거든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독일의 철학이나 비판적인 학문은 수세기 동안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당시 에라스무스가 루터주의가 퍼지는 곳마다 학문이 죽는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힘을 얻는 대신 지적인 발전 속도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했다는 거죠. 문화운동이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성과 지적인 깊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경우는 없었을까요? 그럼시는 18세기 프랑스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계몽주의죠. 그는 프랑스 계몽주의와 그 뒤를 이은 프랑스 혁명을 일종의 세속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봤어요. 독일의 종교개혁보다 더 완전했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가 지식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멀리 농민대중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기반이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세속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던 자리를 국가와 애국심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대치하려고 시도했고 이것이 바로 현대 국가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람시의 시선을 따라서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 힘을 발휘하고 공식화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특정 집단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해보죠. 그람시가 주목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정교협약입니다. 콩코르다트라고도 하죠. 단어만 보면 국가랑 교회가 맺는 협약 같잖아요. 그런데 그람시는 이걸 아주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가 교회라는 특정 사회계급, 즉 카스트에게 다른 시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정치적인 특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형태는 현대 국가의 조약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특정 계급에게만 특권을 주던 중세시대의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국가는 왜 이런 협약을 맺는 걸까요? 그람시는 이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정교협약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한때 성직자 계급이 독점했던 문화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되찾으려는 아주 정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근대 사회로 오면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바로 그 잃어버린 영향력을 국가의 힘을 빌려서 회복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정교협약의 본질이라는 거죠. 권력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인 제도를 통해 자신을 유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델과 정반대되는 개념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야경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밤의 파수꾼처럼 국가는 도둑이나 잡고 질서만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경제나 사회 문제는 민간에 맡겨두고요. 하지만 그람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걸 짚어내요. 국가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나요? 아니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요?
바로 기업, 각종 협회, 언론 같은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람시이드의 이 시민사회는 결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하고 지배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왼쪽의 정교협약 국가는 어때요? 특정 이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이념적인 국가죠. 반면에 오른쪽의 야경 국가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최소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람시의 통찰에 따르면 이건 그냥 사회의 권력과 이념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라는 무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 국가라는 큰 틀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상, 예를 들면 기존의 도덕을 뛰어넘는 강한 개인을 상징하는 초인 같은 개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람시의 아주 독창적인 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초인하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철학자 니체를 생각하실 거예요. 왠지 어렵고 심오한 철학책에서 나온 개념 같잖아요? 그럼시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초인 사상은 그렇게 어려운 철학서에서만 비롯된 고급 문화의 산물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람시의 대답은 정말 의외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는 초인이라는 개념의 진짜 고영은 니체 같은 고급 철학이 아니라 당시의 신문에 매일 연재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대중소설, 바로 표유통에 있다고 말해요.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에 나오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나 삼총사의 아토스, 또 발자크 소설 속 보트랭 같은 인물들, 바로 이들이 대중들에게 초인의 이미지를 심어준 진짜 원형이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철학자의 서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즐기는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고 퍼져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분석이죠. 그람시는 특히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기존의 법이나 도덕을 가뿐히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그람시는 소설 속에 바로 이 초인적인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온다고 지적해요. 엄청난 부와 능력,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규칙 위에서 행동하는 그의 모습, 바로 이것이 대중들에게 니체의 어려운 책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초인의 이상을 심어줬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람시가 미국주의와 포디즘이라고 불렀던 근대 산업사회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건 그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인 통찰을 줍니다. 그람시가 봤을 때 미국주의와 포디즘은 그냥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인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공장의 생산 논리가 공장 밖으로까지 확장돼서 인간의 삶 전체, 심지어 본능과 욕망까지도 합리화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첫째, 당연히 생산 과정을 아주 합리적으로 쪼갭니다. 둘째, 그 과정에 딱 맞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무서운 점은 공장 문 밖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셋째, 노동자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금주법처럼 술 마시는 걸 금지하고 안정적인 결혼 제도를 장려하면서 성생활까지 관리해요. 왜 그랬을까요? 노동자의 모든 육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오직 생산에만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5번째 단계, 즉 인간의 삶 전체가 산업 생산이라는 목적에 완벽하게 종속되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람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와 그걸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말 그대로 인간과 현실 자체가 바뀌는 실제 행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은 어땠을까요? 전통적인 지식인들은 고상한 말로 이걸 비판했지만 그람시는 그걸 아주 차갑게 검투사 정신일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실을 바꿀 힘은 없으면서 말로만 저항하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산업 모델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생산의 중심이 집이 아니라 공장이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은 무너지고
여성의 역할도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성생활이나 가족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람시는 이 과정에서 여성을 다시 가정에 묶어두려는 반여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포착합니다. 또 로터리 클럽 같은 새로운 사교 모임이 생겨나서 산업 엘리트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했고요.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질보다는 양을,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문화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모순들, 이게 전부 그람시가 근대 시대를 진단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아주 깊은 구조적인 위기의 시대로 봤습니다. 그람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요. 인간은 왜 불안한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끊임없는 불안감과 불만,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그람시의 답은 바로 권위의 위기입니다. 이건 그냥 지도자를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가 내세우는 이상과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격차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선택, 이게 바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위선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는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가 힘을 잃고 그냥 텅 빈 구호, 즉 위선으로 전락해요. 사람들은 이런 위선에 반발해서 극단적인 방종에 빠지기도 하고요. 특히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것을 원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럼시는 바로 이 상태,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이 어정쩡한 상태를 공백기, 즉 인털레구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온갖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람시는 침몰하는 배의 선장 비유를 들어서 도덕적 원칙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장이 가장 마지막에 배를 떠나야 한다는 원칙. 생각해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원칙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선장이 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죠. 위기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신뢰가 무너진 시대인 겁니다. 이렇게 그람시의 분석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면서도 답이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낡은 세계가 죽어가는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그저 과거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질문으로 남습니다. 파시스트 감옥이라는 그 극한의 침묵 속에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자기만의 지적인 도구들을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담긴 옥중수고는 사실 하나의 완성된 책이라기보다는요, 30건이 넘는 노트에 흩어져 있는 성찰의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파편적인 특징 때문에 그람시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자, 계속해서 그람시의 사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문화 그리고 정치 분석 방식에 좀 더 깊이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람시는 사회를 분석할 때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또 어디로 탈출하려고 하는지를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희망이라는 관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람시가 딱 주목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발자크의 글인데요. 아직 아무도 불행의 아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발자크가 말하는 불행의 아편,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보통 종교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건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불행의 아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 그람시는 이 아주 인상적인 표현에 집중합니다. 그람시가 보기에 발자크가 정말 핵심을 짚은 거예요. 복권은 그냥 도박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단돈 40센트로 무려 닷새 동안이나 지속되는 꿈, 그러니까 아주 찬란한 희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당첨 발표가 나기 전까지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현실을 잠시 잊고 부자가 된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감에 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며칠간이나 쭉 이어지는 이 행복감. 이게 바로 복권이 가진 아주 강력한 사회적인 힘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그람시의 생각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발자크의 불행의 아편에서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구절, 인민의 아편으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람시는 복권과 종교가 대중의 절망을 관리하는 아주 비슷한 사회적 장치라고 봤어요. 둘 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아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약속하는 내용은 좀 다르죠. 복권은 뭐 깨끗한 집, 좋은 음식, 새 옷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희망을 매주 새롭게 주잖아요. 반면에 종교는 이생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저세상에서의 구원을 약속하고요. 하나는 세속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이지만 결국 둘 다 이 견디기 힘든 현실을 어떻게든 버티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희망이라는 게 꼭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아편의 형태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때로 이 현실의 질서를 단번에 뛰어넘어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영웅을 바라기도 하죠. 그람시는 바로 이 초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머릿속이 아닐 수도 있다고 슬쩍 암시를 하죠. 그람시는 니체의 초인 철학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평범한 도덕이나 법률을 가뿐히 넘어버리는 초월적인 인간상이 대중들이 즐겨 읽던 연재소설의 아주 핵심적인 소재였다고 주장해요.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대한 부와 정보력으로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의를 직접 실현하고 마치 신처럼 적들을 심판하잖아요. 이건 억압받는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꿈꾸는 복수와 권력의 판타지를 완벽하게 구현한 캐릭터인 거죠. 또 발자크의 소설에 나오는 보트랭 같은 인물은 기존 사회 질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비웃으면서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교하거든요. 그야말로 니체적인 연설이죠. 이게 바로 그람시가 포착한 통찰의 핵심이에요. 니체의 초인 사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대중문화 속에 흐르고 있던 욕망과 상상력을 철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고급 문화가 대중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 있던 원초적인 힘이 오히려 고급 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역류 현상을 그람시는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대중들의 믿음과 욕망이 어떻게 문화를 만드는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그람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바꾸고 국가적인 규모의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그런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람시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두 문화운동,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독일 종교개혁입니다. 이 둘을 비교 분석하는 거죠. 르네상스는 소수의 후원자와 천재 예술가들이 이끈 말 그대로 위로부터의 문화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술과 철학이 탄생했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궁정이나 지식인 사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어요. 라틴어로 쓰인 어려운 책들, 소수의 귀족만 즐길 수 있었던 예술, 이런 것들이 대다수 민중의 삶을 바꾸는 집단적인 신념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반면에 종교개혁은 아래로부터의 문화였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대중들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의 거대한 민족 운동이 일어났고 새로운 국가의식을 만들어서 강력한 독일이라는 정치체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됐죠. 문화가 진짜 역사적인 힘을 가지려면 대중적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람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세 번째 모델을 발견합니다. 바로 프랑스 계몽주의죠. 프랑스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처럼 대중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신의 권위를 이성의 권위로, 종교적인 믿음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아주 거대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이었던 거예요. 이건 민중을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죠. 그람시에게 이것은 르네상스의 엘리트주의도 종교개혁의 종교적인 성격도 모두 넘어선 근대적인 의미의 문화 변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람시는 문화라는 큰 흐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로 눈을 돌립니다. 사회를 실제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제도, 특히 국가와 교회의 관계로 초점을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람시는 국가와 교황청이 맺는 정교 조약을 그냥 외교 문서로 보지 않았어요. 그 이면을 파고들었죠. 옛날에 성직자 계급은 지식,
교육, 문화를 독점하면서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근대 국가가 생겨나면서 그 기능은 대부분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나 관료 조직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은 사라졌는데 특권은 그대로 남겨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람시가 보기에 정교 조약은 바로 이런 사회적 기능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특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계급을 위한 현대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형태는 근대적인 협정이지만 그 본질은 중세적인 특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람시는 교황 레오 13세가 프랑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가져와서 교회의 재정적인 논리를 꼬집는데요. 교황이 여기서 신자들의 자선 기부에 의존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람시는 이 말에 담긴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황이 다스리던 국가의 시민들이 보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낼 때 교회는 과연 그 부담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었을까?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누구는 포함하고 또 누구는 빼놓는 데를 통해서 그람시는 교회가 자기들의 제도적인 이익을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람시는 이번엔 19세기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크의 주정을 다시 가져옵니다. 당시에 독일 통일을 위해서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싸우고 있었던 비스마르크가 이런 논리를 폈어요.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교황은 세속군주의 지위를 잃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그에게 특별한 외교적 지위와 보호를 제공했거든요. 비스마르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교황이 이탈리아 영토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황을 보호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게 있다는 거였죠. 이건 교황청의 특수한 지위가 가진 국제정치적인 모순을 꿰뚫어 본 정말 예리한 법률 이론이었어요. 그람시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의 질서 유지 기능으로만 한정하는 자유주의적인 야경 국가 개념을 비판합니다. 국가를 그냥 밤에 순찰 도는 야경꾼 정도로만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시민사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람시가 보기엔 바로 그 시민사회, 즉 학교, 교회, 언론, 정당 같은 기관들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국가와 분리된 게 아니라 국가의 힘이 확장된 일부라는 거죠. 국가는 총이나 경찰 같은 강제력, 즉 정치사회를 통해서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한 동의의 창출, 즉 헤게모니를 통해서도 지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람시 국가론의 핵심입니다. 유럽의 낡은 제도들을 분석한 그람시는 이제 시선을 멀리 대서양 건너로 돌립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사회와 인간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바꾸고 있던 거대하고 새로운 힘, 바로 미국주의에 주목한 거죠. 그람시가 봤을 때 미국주의나 포드주의는 단순히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 그런 생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을 공장의 효율성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체를 합리화하고 재구성하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프로젝트로 본 겁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고 또 소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작동하는지 그람시가 단계별로 분석을 하는데요. 모든 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시작된 노동의 합리화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화가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 노동자의 도덕, 습관, 심지어는 성생활 같은 본능적인 영역까지 규제하려고 해요. 금주법이 대표적인 예죠. 술에 취한 노동자는 효율적인 생산에 방해가 되니까요. 동시에 포드는 일당 $5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고임금을 줍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걸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이 만든 포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로 만드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거였어요. 생산과 소비의 완벽한 순환.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새로운 생산체제에 완벽하게 적응한 예측 가능하고 규율 잡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럽 지식인들이 미국주의를 보고 되게 천박하다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람시는 이걸 좀 냉수적으로 봐요. 그들은 고살한 언어로 미국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면서 마치 용감한 검투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힘은 미국주의에 있다는 거죠. 그람시는 역사가 우아한 비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물질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말의 유희에 빠져 있는 동안 미국주의는 조용히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람시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특히 그는 승자와 패자의 관계가 역사 서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죠. 글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역사적인 평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탐구하기 위해서죠. 승리의 영광은 내가 싸워서 이긴 상대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 담긴 논리를 그람시는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나를 이긴 상대를 형편없다고 깎아내리면 결국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건 자신의 패배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반대로 위대한 적에게 패배하는 건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패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역사가 귀차레디니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이건 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는 냉소적인 통찰이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는 과정이나 의도가 아니라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은 역사의 도덕적인 계산법을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승리는 그 자체로 모든 걸 정당화하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승자의 편에 서면 내가 하지 않은 공로까지도 내 것이 되지만 패자의 편에 서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도 내 책임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람시의 모든 사유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만약 승자의 기록만이 역사로 남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면에 가려진 패배한 자들의 목소리, 잊혀진 투쟁, 그리고 좌절된 희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승자의 관점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구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람시가 옥중에서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과제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감옥이라는 아주 극한의 공간에서 쓴 글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나 날카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파시즘 정권 아래서 생각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안토니오 그람시. 오늘은 그의 치열한 사유가 담긴 옥중수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권력의 실체를 보고 또 새로운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미국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지나 개인의 인격 문제와 마지막으로 행동을 위한 철학까지 이런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문화해부학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 믿음, 가치관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시는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예상치 못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람시가 대중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종교나 철학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그는 발자크의 소설 한 구절을 가져와서 말하죠. 이 복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희망을 파는 비참함의 아편이라고요. 여기서 그람시는 발자크가 말한 비참함의 아편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죠. 인민의 아편을 섬세하게 비교합니다. 둘 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복권은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단돈 몇 푼으로. 적어도 며칠 동안은 내가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환상을 사게 하죠. 나 한 사람의 절박한 꿈이에요. 하지만 종교는 좀 다릅니다. 이건 사회 전체를 향해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지금의 고통을 참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 불평등한 현실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회적인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의 꿈을 자극하는 마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를 잠들게 하는 진통제인 셈이죠. 다음으로 그람시가 또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서양 철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 니체의 초인 말입니다. 이 대단해 보이는 개념은 과연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그람시의 대답은 정말 뜻밖입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이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신문에서 매일 기다리며 읽던 대중 연재 소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니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억울하게 모든 걸 잃고 세상의 법이 아닌 자신만의 정의에 따라 거대한 복수를 실행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기존의 도덕과 질서를 뛰어넘는 초인의 원형이었다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 이미 존재하던 욕망과 상상력에 철학이라는 옷을 입혀서 체계화했을 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이어서 그람시는 인류 역사를 바꾼 두 개의 거대한 문화운동,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비교합니다. 르네상스는 소수의 천재 예술가와 막강한 후원자들이 이끌었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문화운동이었죠. 물론 눈부시게 화려하고 위대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은 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운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엔 거칠고 투박했을지 몰라도 결국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람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힘은 세련된 엘리트 문화가 아니라 조금 투박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되는 문화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우리 생각의 틀을 만든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국가는,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 권력의 환상에서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작동 방식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국가라고 하면 경찰, 군대, 법원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람시는 이런 생각을 야경꾼 국가,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나 지키는 존재 정도로 국가를 축소해서 보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진짜 힘은 그런 공식적인 기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언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심지어 가족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배우는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이 모든 사적인 영역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국가가 총칼 같은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사회를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위에서 모든 걸 움직이는 운영체제, OS처럼요. 르네상스 시대 역사가인 기차르디니의 이 문장은 권력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좀 냉소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정치 세계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누가 이겼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승리 자체가 곧 정의가 되는 현실을 꼬집는 거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역사 속 한 장면인데요.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가 교황청과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의 정치적 행동을 문제 삼고 싶어도 교황은 독립적인 존재라 직접 압박하기가 어려웠죠. 그러자 비스마르크의 법학자들이 기발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교황이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으니 교황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이탈리아 정부가 져야 한다고요. 이건 국가 권력이 때로는 얼마나 기묘하고 비논리적인 법적 허구를 만들어내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자, 이제 어쩌면 그람시 사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름 돋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새로운 인간의 여명입니다. 그람시는 감옥이라는 어두운 공간 안에서 저 멀리 미국에서 피어오르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람시에게 미국주의와 포드주의는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더 빨리 만드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 자체를 생산 방식에 맞춰서 완전히 뜯어고치려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사적 기획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했어요. 공장과 도시라는 이 합리화된 세계에 완벽하게 부품처럼 들어맞는 새로운 인간, 즉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오직 생산과 소비에만 충실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럼 이 새로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근과 채찍이 아주 교묘하게 사용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높은 임금이라는 당근으로 가장 건강하고 말을 잘 듣는 노동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채찍으로 그들의 몸과 정신을 기계의 리듬에 완벽하게 동기화시키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노동자가 공장 밖에서 술을 마시는지, 어떤 연애를 하는지, 그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해서 완벽한 생산 도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람시는 여기서 인간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문제까지
경제 시스템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람시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당시 미국에서 강조되던 금주법이나 안정적인 일부 일체제가 어떤 숭고한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경제적인 계산의 결과물이었어요. 노동자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들이 술을 마시거나 복잡한 사생활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공장에서의 생산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유도하는 건 노동자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생산 활동에만 쏟아붓게 하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차가운 통제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개인의 윤리마저도 생산성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이 과연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미국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람시는 이 시스템 안에 내재된 치명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훈련받습니다. 하지만 일단 퇴근하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된다는 거죠. 그람시는 이런 상태를 훈련된 고릴라라는 아주 강렬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도로 훈련됐지만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는 존재. 일은 기계처럼 하지만 삶의 의미는 잃어버린 인간.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사회적 위기가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그람시가 보기에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세상을 바꾼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은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바뀌고 있었죠. 공장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퍼뜨리면서요. 그래서 그람시는 말합니다. 미국주의야말로 책 속에 갇힌 철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짜 철학이라고. 나머지는 다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 표를 보면 구세계와 신세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유럽의 권력이 경찰이나 군대 같은 직접적인 강제를 통해 사람들을 억눌렀다면 미국의 새로운 권력은 좀 다릅니다. 높은 임금, 화려한 소비 문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야 라는 상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처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문화와 동의를 통해 지배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헤게모니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완성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사회 구조와 권력의 문제를 살펴본 그람시의 시선은 이제 가장 작고 내밀한 곳, 바로 극한의 압박 속에 놓인 한 개인의 내면, 그 인격의 문제로 향합니다. 아마도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스스로에게 던졌을 질문일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은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툭 부러지는 걸까? 아니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걸까? 그람시의 대답은 분자적 변화라는 겁니다. 인격의 붕괴는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튼튼했던 밧줄이 한 올 한 올 서서히 닳아 없어지다가 어느 순간 힘없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요.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들, 스스로를 속이는 작은 변명들이 쌓이고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원칙이라는 밧줄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건 그 과정이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떤 원칙들을 목숨처럼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그람시는 선장은 배와 함께 한다는 원칙을 예로 듭니다. 이건 단순히 낭만적이거나 영웅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만약 선장이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도망쳐도 된다는 게 규칙이라면 과연 어떤 승객이 그 선장을 믿고 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절대적인 원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죠. 그람시는 자서전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통 자서전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 보라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람시는 그건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적 자서전은 정반대입니다.
나처럼 평범했던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당신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도를 그려주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인 글쓰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화와 권력, 그리고 개인의 내면까지 탐구했던 이 모든 사유의 여정이 마침내 도착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생각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마지막 주제, 행동을 위한 철학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종종 불안하고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람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때 그 내면의 쪼개짐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생각과 삶의 불일치,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람시는 파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파괴는 단순히 건물을 부수거나 물건을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낡은 생각의 틀, 불합리한 권력 관계, 즉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부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낡은 것을 대체할 더 나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수 있을 때만 그 파괴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만큼이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심오한 성찰이죠. 그리고 그람시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만약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고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새로운 세상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좁히라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강력하고도 묵직한 도전일 것입니다.